안녕하세요. 저희는 제주도에 발표하게 된 실조 보여줘 주도수조입니다. 저희는 조장인 저 최유빈이 회의 진행과 회의 정리를 하였고, 장승훈, 조남경 하구가 자료조사를 해주셨고, 유정은, 홍승현 하구가 PPT 제작을 해주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모든 하구가 대략적인 자료조사에 다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우선 목차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제주도의 특징을 알아볼 수 있는 관광과 함께 제주의 역사를 알아가고자 하여서 제주의 역사와 민속성을 알 수 있는 오름, 귤, 오라동 메밀꽃밭, 해녀박물관, 돌문화공원, 사산평화공원의 순으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재미있는 제주의 역사 관광을 떠나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른 부분을 담당하게 된 관광학부 홍승현이라고 합니다. 이번엔 제 전공인 관광 분야를 살려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국에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먼저 오름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름의 뜻을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실까요? 네, 저는 컴퓨터공학부 조남경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그 뜻을 알고 있습니다. 오름은 제주의 방언으로 산을 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주 정확하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름은 제주의 방언으로 산을 뜻하고 있고요. 제주도의 한라산 정상 106담을 제외한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에 분포하는 단성화산이고 소형화산체, 기생화산, 측화산이기로 불리기도 하고요. 그 수는 360개 이상으로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제주도에서 한라산을 뺀 나머지 봉우리나 산들은 거의 대부분 오름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세요. 외형적 특성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름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제주도 전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데요. 일제가 태평양 전쟁의 막바지 섬 안팎에 사람들을 부려서 모든 오름과 섬 각지 굴을 파놓았기 때문에 오름뿐만 아니라 주변의 지형도 굉장히 상당해서 이렇게 다양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외형적 특성으로는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가장 많은 말구평입니다. 말구평은 말 그대로 동물 말의 발이 이제 밟고 지나가는 것처럼 생겨서 말구평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두 번째, 원추형은 원뿔을 생각하시면 되세요. 원뿔이나 아니면은 우리 사극 드라마 이런 거 보시면 삿갓을 쓰고 나오잖아요. 그 모양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많은 개수를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 원형입니다. 원형은 정상에 화구가 존재하는 오름이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화산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복합형입니다. 이 앞에 있는 3가지가 다 합쳐져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분화구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오름입니다. 그리고 오름은 형성 연대가 오래되지 않았고 빗물의 투수율이 높아서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분석구에는 보통 깔때기 모양의 분화구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아주 작은 것은 분화구가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세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께 오름 관광하는 느낌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린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오름 2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다랑시 오름인데요. 다랑시 오름은 오름의 여왕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혹시 그 이유를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네, 사회복지학부 유정현이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다랑시 오름은 높이가 해발 382m에 불과하지만 화산 지형의 특성을 모두 갖추고 있는 데다가 경관이 너무 빼어나서 오름의 여왕이라고 불린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현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오름은 높이가 다른 곳에 비해 낮은 편에 속하기도 하지만 화산의 지형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제주도는 오름 랜드마크로 지정하기도 했고 다른 오름에 비해 한두 시간이면은 올라서 정상에 분화구를 돌고 내려올 수 있어서 가벼운 트레킹 코스로도 적합하기도 하고요. 다른 쪽으로는 성산 일출봉 그리고 우도, 제주 바다까지 모여서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오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세요. 네, 두 번째는 이승이 오름입니다. 그리고 제가 옆에 해금문이소라고 적어놨는데요. 그 이유는 차차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이 오름은 설경이를 닮아서 이승이란 이름을 가졌습니다. 능선을 울창하게 자라는 나무들 때문에 정확한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지만 동선으로 움푹 파인 말발굽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의 발굽, 그처럼 생겨서 말발굽 형태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해금문이소는 해가 가려진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한낮에도 해를 볼 수 없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또 그곳에는 하천 절벽과 주변을 에워싼 구실밤 나무 숲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름에 피서 가실 때 계곡 많이 가시잖아요. 그 계곡의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주세요. 오름이 굉장히 많은 역사가 얽혀 있는데요. 오름부터 제주도 사람들의 생활 근거지로 촌락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름은 360개 이상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게 작은 땅에 많은 오름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쪽에 자연스럽게 터를 잡고 화전을 일구고 반동사를 지어서 생활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몽골과 일본 등 외세 침략 시에는 항쟁의 거점이 되었고 봉수대가 설치되어서 통신망 역할도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넘어가 주세요. 또 좋은 역사가 있으면 안 좋은 역사도 있습니다. 또 제주도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인 4.3 사건인데요. 4.3 사건 때는 민중의 봉기의 근거지가 되어 무고한 양민들을 학살되는 비극의 장소가 되기도 하였고요. 또 몽골에 대항하여 끝까지 싸웠던 삼별주의 수장 김동정 장군의 전설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 전투에서 장군과 부하 70명이 흘린 피가 오름 전체를 붉게 물들였다는 데서 오름 이름이 붙여졌다는 전설도 전해집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신화가 하나 있는데요. 제주도의 거인 설문달망이 제주와 육지 사이에 다리를 놓으려고 치마폭에 흙을 담아 나를 때 치마 틈새로 한 줌씩 떨어지던 흙덩이들이 오름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설문달망은 제주도를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여신입니다. 그 엄청 큰 여신이 흙을 하나 떨어뜨렸으니 얼마나 큰 오름이 생겼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주도에서 삶을 이야기할 때 오름은 도라르방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대상으로 제주도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주세요. 오름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릴 건데요. 오름 제주도 사람들에게는 죽어서 돌아갈 영혼의 안식처와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전쟁이 많이 일어났으니 이런 말이 생기기도 했고요. 또 작지의 확대, 도로, 송전탑 건설 등으로 인해 많이 경관이 훼손되었고 나무와 같은 외래 수종을 무분별하게 심은 것도 생태계 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생태계 변화라고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희 나라에서는 재배가 안 됐던 망고나 바나나를 무분별하게 제주도에서 심어서 농사를 지은 게 가장 큰 원인이 된 것 같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제주도로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서 된 것 같습니다. 또 2021년, 2020년 현재 4개의 오름에 대해 자연휴식연제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2008년도에는 차도름, 도너리 오름 여러 가지 오름에 자연휴식연제를 적용해서 출입을 제한을 시켰습니다. 한편 훼손이 심각한 용눈이 오름 그리고 백약의 오름에 대해서도 자연휴식연제를 검토할지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세요. 말씀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가서 직접 체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하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오름 열기구 투어인데요. 오름이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실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열기구를 타면서 여러 오름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나라에서 열기구를 탈 수 있는 곳이 생각보다 많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이쪽에 가셔서 열기구도 타보시고요. 열기구 탄 사람들이랑 이제 샴페인 세레머니도 같이 즐기시면서 여행을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귤 담당 컴퓨터공학부 조남경입니다. 저는 겨울철이 되면 생각나는 과일은 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음 화면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자주 먹고 맛있어하는 귤. 이 귤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 과일로 먹곤 했었는데요. 귤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것은 고려시대에 첫 등장하였지만 삼국사기에 삼라국, 즉 제주에서 올라온 박물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귤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답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릴게요. 하지만 백성들에게 이 귤은 의외로 고통을 주기도 했었다는데요. 관에서 일반 민가에 있는 귤을 일일이 조사해 관리했었다는데요. 귤이 열리자마자 그 수를 장부에 기록했다. 나중에 그 수량만큼 귤 나무 소유자에게 공납을 하도록 하였는데요. 수확 전에 귤이 해충 또는 비바람에 상해 못 쓰게 되더라도 그 수에 맞춰 공납하도록 강요했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귤나무를 고통 주는 나무라고 불렸고
나무를 아예 쓰지 못하게 뜨거운 물을 끼얹기도 했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으로 이 귤이 맛만 좋은 게 아니라 눈으로도 즐길 수 있다는 곳이 있는데요. 먼저 성산읍 신천리에 있는 신천 목장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곳은 귤 껍질을 말리는 목장인데요. 봄부터 가을까지는 목장으로 사용되고 겨울에는 이곳에 귤 껍질을 건조해 놓는 곳인데 이 풍경이 아름다워 많은 관광객을 부르게 한답니다. 이곳은 올레길이 지나고 있어 올레길을 걷는 관광객들에게도 많이 찾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뒤로는 넓은 바다가 보여 풍경이 더 아름답게 보인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제주시에 있는 아날로그 감귤밭입니다. 귤이 나오는 10월부터 1월까지 귤을 직접 딴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감귤밭은 체험비를 내고 귤따기 체험에서 딴 귤은 모두 가져가게 되는데요. 귤따기 체험을 하지 않더라도 귤과 관련된 음료,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는데 음료는 맛이 좋고 제품들은 귀엽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릴게요. 제주에서는 귤로 술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귤로 술을 담는 제품들 중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처음으로 혼디주입니다. 혼디주는 제주 방언인 혼디라는 단어에서 따왔는데요. 혼디라는 단어는 같이, 함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감귤 농축액이 아닌 껍질을 벗긴 감귤을 착즙하여 발효시키는데요. 혼디주 한 병에는 무려 3개의 감귤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으로는 실내명주인데요. 실내명주는 참나무통에 1년간 숙성하여 만들어지는데요. 감귤의 은은한 향과 참나무의 스모키함으로 조화되어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는 술이에요. 실내명주에도 혼디주와 마찬가지로 껍질을 벗겨 알맹이만 착즙해 발효한답니다. 이 발효한 술의 윗부분을 골라내 저온에 저장한 것은 혼디주로 판매하고 혼디주를 증류해 오크통에 2년 이상 숙성하면 실내명주가 된답니다. 혹시 저희 조원분들 중에 귤을 고를 때 맛있는 귤을 고르는 법 알고 계신 학우분 계실까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TV에서 봤는데 너무 윤기가 많은 귤보단 약간의 흠집이 있고 껍질이 얇은 귤이 맛이 좋더라고요. 또 꼭지의 색이 갈색보다는 황금색, 가지가 있다는 얇은 귤로 고르면 맛이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귤이랑 같이 우리가 흔히 즐기는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도 귤의 일부인데요. 감귤에서 변형된 것으로 망감류로 분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양이 한라산과 닮았다는 한라봉은 청경과 밀감이 섞여 만들어졌고 향이 천리까지 퍼진다는 천혜향은 오렌지와 감귤을 섞어 만들어졌으며 껍질에 붉은기가 도는 레드향은 한라봉과 감귤을 섞어 만든 품종입니다. 마지막으로 황금색을 띠고 있는 황금향은 한라봉과 천혜향을 섞어 만들었다고 합니다. 승훈아버님 정말 감사하고 이상 귤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라동 메밀꽃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면으로 보시는 아름다운 흰색 꽃이 메밀꽃입니다. 메밀하시면 다들 소설 메밀꽃 피 무렵의 봉평을 생각하시는데요. 의외로 국내 메밀의 최대 생산지는 바로 제주입니다. 그 중에서도 관음사 1100로로 이어지는 길목 중간에 위치한 이 메밀꽃밭은 제주 최대 규모의 메밀꽃밭으로 계절에 따라 청보리나 메밀꽃이 아주 아름다운 곳으로 유명합니다. 혹시 다들 제주 메밀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제주도에 메밀이 많은 이유는 고려 말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고려 말 원나라, 즉 몽골에 지배하여 놓였을 당시 제주는 중앙정부에게 장상하기 위해 말을 키우는 군마의 사육 장소로서 기능하였습니다. 이때 원의 관료들은 제주 사람들을 골려주기 위해서 소화가 잘 안 되고 독성이 있는 메밀을 전해주면서 제주에 메밀이 자라게 되었는데요. 원래는 제주민을 괴롭히기 위한 수단이었으나 재배 기간이 짧고 1년에 2번 생산이 가능하여서 좀 제주의 바람을 잘 견디기도 하여서 척박한 제주 땅의 알마다 많은 제주민들이 메밀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메밀을 좀 제주민들은 굉장히 지혜롭게 사용하였는데요. 따로 섭취하면 몸에 좋지 않은 걸 무와 함께 섭취해서 해독을 하는 등 좀 메밀의 장점만을 쏙쏙 뽑아 사용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런 지혜롭고 가슴 아픈 역사도 있지만 제주 메밀은 재밌는 설화 또한 존재하는데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네, 저 관광학부 홍승현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 설명해드려도 될까요? 잠깐. 네네. 제주 농경의 여신이라고 불리는 자청비가 지상으로 내려올 때 오곡을 가지고 왔는데 그때 잊어버리고 가지고 오지 못한 종자가 있어서 다시 내리고 온 제주의 뿌린 곡식이 메밀이라고 제주의 신화에 등장하기도 했다는 걸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도에는 메밀이 많다는 이야기가 함께 전해져 내리고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제주도만의 설화에서도 메밀이 등장하는데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나니까 메밀이라는 식물에 대해 더 관심이 가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메밀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들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음식은 메밀을 활용한 요리인데 많은 분들이 주로 메밀을 전병이나 국수로 활용하시지만 제주에서는 특이하게 떡을 만들어 먹기도 한답니다. 떡은 빙떡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메밀만 먹으면 차가워지는 몸을 무로 정화시켜 주어서 많이 먹어도 몸에 전혀 문제가 없고 맛 또한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라동 메밀꽃밭의 위치와 개방 시간을 적어두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놀러 가셔서 눈처럼 펼쳐진 꽃 사이에서 힐링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녀박물관 발표를 맡게 된 사회복지학부 유정현 학우라고 합니다. 저하고 같이 해녀박물관 전시를 구경하러 가볼까요? 제주 해녀박물관입니다. 앞에 보시면 이렇게 전경이 보이고요. 해녀박물관은 역사 속에서 형성된 해녀들만의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문화를 향토 문화유산으로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중요한 관광문화자원이라고 합니다. 제주 해녀문화는 2016년 11월 30일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제주 해녀들의 강인한 개척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해녀 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2006년 제주 해녀 항일운동의 발상지 해녀박물관이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앞에 보시면 제주 해녀박물관 입구가 보이고요. 또 바로 한켠에는 제주 항일운동 기념탑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저하고 제1전시실 해녀박물관 전시를 바로 시작할 건데요. 제1전시실 해녀들의 생활입니다. 해녀들의 살림살이를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해녀들의 살림살이는 물론 앞에 제주의 초가를 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금 오름 설명하실 때 띠하고 세로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렇게 제주 처가 부분을 띠하고 세로 만든 것을 볼 수 있고 벽은 돌로 흙을 쌓아서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살림살이가 모여져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바다와 함께 삶을 엮어나간 터전, 어촌마을의 형태를 미니어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 여성의 옷이라고 하는 기롯을 볼 수 있고요. 지세항아리라고 하는 생활도구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제주의 음식 문화를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제주 음식 만들 때 사용되는 도구는 물론 음식 모형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신당과 굿이라고 척박한 그 바다 생활 속에서 힘든 우리 해녀들은 굿을 하면서 신앙을 믿었다고 하는데요. 영든 신앙을 믿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실제로 굿을 하는 미니어처 모형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제2전시실 구경해 보러 갈까요? 제2전시실 해녀의 일터입니다. 이렇게 앞에 보시면 1970년대 초에 입었던 이 옷들하고 그 이후에 변화된 옷들을 볼 수 있는데요. 잠깐만. 여기서 이렇게 제주 해녀분들께서 모여서 뭔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이 공간이 어느 곳인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컴퓨터공학부 조남경입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곳은 불턱으로 해녀 간 상호협조, 제약인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 외에도 옷을 갈아입고 바다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장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 불턱이라고 하는 곳은 해녀분들께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물질과 관련된 기술을 전수받는 곳이자 몸을 녹이고 쉬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남경학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깐 여기서 제주 해녀들의 의상을 잠깐 보겠는데요. 이렇게 앞에 머리를 보시면 머리를 정리하는 물수건을 볼 수 있고 이 앞부분은 물상이라고 하는 물적삼을 볼 수 있고 이 하위 부분은 물소중기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통틀어서 이 옷을 물옷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어린아이 해녀가 물고 있는 이 도구들을 좀 이따가 볼 건데요.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주 해녀의 물옷과 물질 도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이 물옷을 볼 수 있고요. 이것은 1970년대에 입었던 물옷이고 이 반대편의 고무옷은 현재 해녀분들께서 입고 계시는 변화된 물옷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물옷을 볼 수 있고 잠깐 여기서 태왁망살이라고 이 태왁이라고 하는 것과 망살이라는 도구를 볼 수 있는데요. 이 태왁은 잠시 해녀분들께서 바다에 뛰었다가 휴식을 취하는 그런 공기주머니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 망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물망으로 되어 있는데 물질 도구나 채취한 해산물들을 담는 용도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망살이라는 것이 왜 그물로 되었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관광학부 홍승현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바닷속에서 작업하기 쉽게 약간 좀 물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물 형태로 되어 있는 게 맞나요? 네, 정답입니다. 네, 너무 잘 설명해 주셨고요. 네, 그럼 다음으로 더 다른 도구를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앞에 물안경이라고 현재 저희가 수경이라고 불리고 있는 해녀분들께서
착용하시는 물안경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비창과 까구리라는 도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기서 비창과 까구리가 어떤 것을 따릴 때, 채취할 때 사용되는 도구인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디자인영상부 장승훈입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비창은 전복을 따는 도구, 까구리는 돌이나 바위에 붙어 자라나는 굴을 따기 위한 도구를 알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정답입니다. 이렇게 도구를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변화된 옷들을 볼 수 있어요. 또 여기서 역사 속의 해녀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제주 해녀 항일운동과 관련된 역사 내용도 볼 수 있고, 해녀 공동체, 그 사회적 규범이나 규율 같은 게 적힌 그런 책들과 사진들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녀분들께서는 사회 공익에 대한 헌신과 참여를 정말 끊임없이 하셨는데요. 기금을 모아가지고 건물을 설립하는 등 학교도 설립하고 그러셨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이 전시실 소개를 마쳤으니 바로 3전시실로 가볼까요? 제3전시실 해녀의 생애입니다. 이렇게 앞에 보시면 태우라고 불리는 해녀분들께서 바다 위에 잠깐 띄었다가 낚시도 하고 해초 같은 거를 채취하는 해녀들이 타고 다니시는 뗏목배를 볼 수 있고요. 이것은 태우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전시실 3전시실을 지나다 보면 이렇게 해녀분들께서 실제로 인터뷰를 하셨던 영상을 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 정말 해녀들의 그동안 살아온 삶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유산인 제주 해녀분들을 다 만나봤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역사적 내용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 제주 해녀항일운동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는데요. 이것은 1932년 제주 구자 성산 5도 일대 해녀들이 일제의 식민지 수탈과 민족적 차별에 항거하여 일으킨 국내 최대 규모의 여성 항일운동입니다. 이것은 항일 기념탑, 아까 저희 초반에 봤었죠. 그리고 이건 실제로 해녀 항일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재현하는 행사였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돌문화공원을 발표하게 된 디자인영상부 장승훈입니다. 준비해주세요. 먼저 설문대할망 설화의 모티브에서 시작된 제주 돌문화공원은 제주도 조천읍에 위치해 있습니다. 돌, 흙, 나무, 새, 물, 그리고 제주섬을 창조한 여신 설문대할망과 500장군의 설화를 핵심 테마로 제주의 정체성, 향토성, 예술성을 살려 가장 제주적인 공원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 돌문화공원에 간단히 소개해드렸는데 혹시 제주 돌문화공원의 기획 의도를 아시는 분 계실까요? 어문학부 최유빈입니다. 제주 돌문화공원의 기획 의도는 제주의 정체성, 향토성, 예술성을 살려서 탐나의 형성 과정과 신화와 역사, 민속문화 등을 정리하여 아름다운 교육 공간을 조성하여서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도록 하려고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주 돌문화공원은 제주의 정체성과 역사를 잘 보여주는 곳입니다. 넘겨주세요. 제주 돌문화공원은 3개 코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코스에서는 공원을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19계단을 지나면 설문대열망과 500장군을 주제로 한 전설의 통목, 유령탑, 연못, 모자상 등의 다양한 조형물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제2코스에서는 선사시대의 돌문화를 시작으로 초가형 돌문화 전시관 8동, 고려시대 및 조선시대의 돌문화 제주의 신앙 동자석, 도라르방, 정주석 등의 전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제3코스에서는 제주의 옛마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세거리집, 비석거리, 두거리집, 발방앗간 등이 배치되어 있어 지금 거의 사라져버린 제주의 전통 초가를 들여다보며 옛사람들의 삶을 재구성해 볼 수 있는 공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제주섬을 창조한 설문대할망은 제주도의 방언으로 할머니라는 뜻으로 설하는 키가 49,000m나 되는 거녀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키가 너무 커서 한라산을 베개 삼고 누우면 한 발은 성산일춘봉에 또 한 발은 관달섬에 걸쳐졌다고 합니다. 힘 또한 정세여서 삽을 들고 흙을 7번 넣어서 던진 게 한라산이 되고 헌치마로 나르던 흙이 떨어져 360개 여개의 오름이 만들어졌다는 설화가 있습니다. 이 할망에게는 500명의 자식이 있고 하루는 아들들이 사냥하러 나간 사이 할망이 아들들에게 먹이려고 죽을 쓰다가 숯에 빠지고 말았는데 사냥에서 돌아온 아들들은 제 어미가 죽을 쓰다가 숯에 빠져 죽은 것도 모르고 죽을 다 먹었는데 숯 바닥에서 큰 뼈를 보고 나서야 뒤늦게 사실을 알고는 울고불고 통곡을 하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바위가 되어버렸다는 500장군의 설화가 있습니다. 이어서 최유빈하고의 4.3 사건에 대해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산평화공원에 발표를 하게 된 최유빈입니다. 이제 다음에 나오는 영상을 주목해주세요. 극히 일부의 해안가를 제외하고 초토화되어버린 사건, 마을이란 마을은 몽땅 불타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이유불문 학살당한 사건, 그것이 바로 4.3입니다.
이렇게만 설명하면 자세한 사건의 내막을 궁금하실 분들이 계시기에 짤막하게나마 설명해드리자면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7년을 걸쳐 지속된 한국 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비극적인 사건을 말합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시작은 1947년 3월 1일 제28주년 3.1절 기념 행사가 열렸고 제주읍에서는 이 행사가 끝난 뒤 주민들의 행렬이 이어졌는데 행사 도중 기마병찰의 말발굽에 어린아이가 치여서 다쳤습니다. 그러나 기마병찰은 이를 무시하고 지나가서 흥분한 군중들이 기마병찰에게 돌을 던지며 항의하였는데 그 모습에 무장경찰들이 갑자기 난데없이 군중들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는데요. 이 발포로 인해 주민 6명이 희생당했고 이 사건이 기폭제가 되어서 4.3의 초기 발화점이 됩니다. 앞서 말한 사건에 항의하여 1947년 3월 15일부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민관 합동 총파업이 시작됐습니다. 미군은 이 총파업을 보고 제주가 좌익의 본거지라고 생각하며 무장 진압을 시도하였는데 이때 무장 진압에 화난 몇몇의 남로당 제주위원회가 필두로 무장봉기가 다시 한 번 더 시작되었습니다. 350여 명의 무장대는 12개의 경찰지서와 서북청년회 등 우익단체 단원의 집을 지목해 습격하였으나 10월 17일 제주도에 내려진 폭우문으로 인해 섬의 주민들은 이유불문 폭도로 몰려 사살당하기 시작하고 민주주의의 안녕을 기원하던 사람들 전부가 북한 중심의 남로당 세력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해 11월 17일 제주도에 계엄령이 선포되고 3월에는 국가의 거짓 회유로 인해 1,600명이 총살을 당하였습니다. 이후에 긴 세월을 긴장으로 보내던 4.3 사건은 이제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2만에서 3만 명 사이의 주민들이 희생된 가운데 7년 7개월 만에 전쟁 때문에 허무하게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는 단순한 민간인 학살 사건이 아닌 북한 중심의 적화 통일을 이루려고 한 남로당 세력과 이들을 막고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한 토벌대 진압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지만 사태 진압의 수위가 너무 센 탓에 무고하게 죽어간 제주도 시민들이 많이 존재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설명이고 이제 다음은 사건 당시에 미군이 기록하였던 제주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KBS가 4.3 73주년을 맞아 준비한 기획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주 4.3 사건 초기에 발생한 오라리 방화 사건은 제주도의 메이데이라는 이름으로 드물게 영상 자료가 남아있는데요. KBS가 흑백의 메이데이 영상을 최초로 컬러 복원했습니다. 복원 영상을 보여드리기에 앞서 이 영상에 담긴 오라리 방화 사건에 대해 민소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라리 방화 사건은 제주 4.3 당시 있었던 큰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1948년 5월 1일 미 합중국 육군은 이날을 제주도 메이데이라는 이름의 기록 영상물로 만들어 보관했는데요. 그날 이 마을에선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초가집 여러 채가 불에 타고 마을이 화염과 뿌연 연기로 뒤덮입니다. 당시 우익 청년단체들이 좌익 영상 잘 보셨을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그 무고한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제주에는 그 후 4.3 평화공원과 기념관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잠시 내부와 외부를 저와 구경하시면 되는데 자, 지금 보이시는 곳이 내부의 박물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제1관은 역사의 동굴로 제주 천혜의 자연으로 내려오는 동굴을 모티브로 4.3의 진실된 역사를 볼 수 있으며 2관은 전쟁과 해방, 자치와 미군정, 3.1 발포 사건, 탄압의 순서로 전시가 전개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3관은 무장봉기와 분당 거부의 모습을 전시하고 있고 4관은 초토화된 학살의 역사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5관은 4.3의 후유증으로 인한 진상규명 운동을 위한 전시가 진행되고 있으며 마지막 6관은 제주 사람들의 역사적인 상처를 화해와 상생으로 풀어나가는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다랑시굴은 특별 전시관으로 1948년 11월 11명의 민간인이 토벌대에 의해 질식사한 동굴의 현장을 발굴 당시 그대로로 재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내부 전시관을 살펴보셨다면 외부를 살펴보시면 되는데 외부에 여러 특별한 조형물이 많지만 시간 관계상 두 가지의 의미 있는 상징물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평화공원의 위령탑과 행방불명 표식입니다. 이 기념하고자 희생자를 위로하고자 만들어진 이 위령탑은 평화공원 가운데에 굳건하게 지어져 있고 이 위령탑 근처에 있는 행방불명 표식은 4.3으로 인해 희생된 사람들의 이름이 전부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4.3을 끝으로 저희 제주도 투어를 마치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제주 여행이 되셨을까요? 핫한 맛집도 좋고 유명한 관광지도 좋지만 저희와 함께했던 제주 역사 투어가 의미 깊으셨길 바라며 저희는 이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7조 보여줘 주도스 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